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자신이 1월 31일에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도 뒤이어 퇴임하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39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을 통해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측 전략이 무색해지면서 당초 일정대로 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자신에게 우호적인 한 신문사 주필과 인터뷰를 갖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일이 사전에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 같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6차례 거부한 최순실 씨가 특검에 강제 소환되면서 자신이 강압 수사를 받고 있고 억울하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특검은 수사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 관련 혐의가 없다고 말한 대목도 미리 준비한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하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유 전 장관은 당시 블랙리스트를 거부한 고위 공무원들이 강제로 쫓겨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친정부 성향단체 지원금 가운데 상당액이 삼성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청와대가 지시하면 전경련이 움직여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모아 특정 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모금된 돈을 받았던 엄마부대 등 이른바 친박단체들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한 신문사의 주필과 갑자기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논란은 둘째치고 그 내용이 매우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정했고 이 사건이 심지어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설 전에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오늘 최순실 씨가 출두하면서 고함을 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자,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한 인터넷 방송팀을 청와대로 불러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거대한 산이라면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잠깐 연결해서 그 내용을 우선 좀 간단히 짚어보고 저희들이 또 계속되는 내용은 뉴스 중간중간에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남궁 기자, 우선 박 대통령의 인터뷰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진행이 된 겁니까? 예, 오늘 인터뷰는 청와대 측이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자 인터넷 방송 정규제 TV의 진행자인 정 씨를 청와대로 불러서 진행을 한 겁니다. 정 씨에 따르면 오늘 오후에 인터뷰는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인터넷 방송도 조금 전 8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좀 나왔습니까? 방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방송이 시작되면 중요한 발언은 중간중간 정리를 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일단 정 씨가 전한 대통령 발언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번 국정농단은 거짓말로 쌓아올린 거대한 산이다라는 것과 또 이번 사태는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기획하고 관리해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일단 듣기에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남궁욱 기자, 전화가 끊겼는데 다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한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방금 전해드린 대로 자신의 혐의 내용은 전부 부정을 한 상황이고 또한 이 모든 사건이 당초부터 기획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서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요. 남궁욱 기자 다시 연결됐습니까? 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나온 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뉴스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인터뷰의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동시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오고 있는 그 인터뷰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좀 녹취를 해서 박 대통령의 녹취 음성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습니까? 예, 연결됐습니다. 남궁옥 기자.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듣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자체를 부인을 했고 그에 따른 자신의 탄핵 소추도 완전히 부당한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들리는데요. 예, 정 씨가 전한 발언에 따르면 그런 일관된 기조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최순실의 사익부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정유라의 이름을 바뀐 것도 이번에 사건이 터져서야 알았다. 이런 답변 등을 통해서 최 씨 측의 혐의와 완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중간에 인터넷 방송이 시작되는 대로 정리해서 중간중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원래 톱 뉴스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잠깐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장의 오늘 발언, 그러니까 3월 13일 이전까지는 끝낸다. 이 얘기였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박 대통령의 이런 오늘 인터뷰는 일종의 맞불 성격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그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여기는 민주주의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단이 사퇴를 시사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보수 매체를 불러서 인터넷 매체를 불러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한 것 자체가 헌재 소장의 발언을 계기로 대통령 측이 전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런 여론전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 곳곳에서 그런 내용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저희들이 오늘 뉴스룸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속보가 있으면 그때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3일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에 추측만 무성했던 박 대통령 심판의 날에 대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른바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39명 가운데서 10명만 채택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고 탄핵 시간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탄핵이 결정되면 다음엔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시기도 따라서 이르면 4월 말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박 대통령도 오늘 급한 마음에 이른바 이제 여론전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 헌재 관련한 소식을 임지수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 시한을 직접 밝혔습니다.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심리 진행을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이 오는 31일 퇴임하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까지 끝나면 재판관 7명만으로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박 소장은 헌재 소장 공석 사태가 지난 2006년 이후 잇따라 3번이나 있었지만 헌법 개정 등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치권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종결되면서도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심판 관계자들에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은 그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인터뷰한 인터넷 방송은 아직 업로드가 늦어져서 9시 전에 올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따라서 지금은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송해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알려드린 내용은
미리 알려진 내용을 일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시 전에 올린다고 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해드리던 소식을 마저 전해드리죠. 오늘 박한철 소장의 발언에 박 대통령 측은 또다시 지연 전략으로 일관한 그런 상황입니다. 곧바로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헌재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박한철 소장이 재판부 모독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9차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기한을 정해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박한철 소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수동 위원장 발언한 내용과 오늘 박한철 소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뭔가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한철 소장은 무례한 얘기라며 지금껏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 무리한 증인 채택 요구를 들어줬는데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7명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을 물밑에서 의사교환이 있는 것처럼 지적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기한에 쫓길 것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대 결단을 언급하면서 대리인 총사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인 측은 내통을 의심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가 기록 검토를 위해서 또 일정한 시간 요청을 할 것이고 일정한 기간을 요청할 것이고 거부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은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늦추기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지금 상황은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맞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그에 맞서서 오늘 기자 인터뷰한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증인 신청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여지없이 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즉 이번 탄핵 결정을 가능한 한 3월 13일 이전에 마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가운데 불과 10명만 채택했습니다. 물론 추가 신청을 또 하겠다고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무튼 무더기 증인 신청을 통한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일단 오늘까지는 좀 무색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은 또 헌재의 대응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과 관련해 소수만 채택키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우 그랜드레저 코리아 대표, 김영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만 추가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서 채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9명 중 10명만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재벌 총수들에 대해선 검찰 조사 등 관련 진술이 충분히 제출돼 있다며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기각된 증인 중 최소 10명은 추가 채택돼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 의사를 보였습니다. 헌재의 이딴 경고에도 대통령 측의 노골적 시간 끌기 전략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오늘 뉴스는 본의 아니게 속보를 전해드리는 형식으로 돼버리고 말았는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래 8시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업로드가 안 되고 있다면서 9시 정도까지 늦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일부 내용을 전해드린 것은 미리 나온 얘기들인데 그걸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하자면 첫째, 자신의 혐의는 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이 문제는 사전에 누군가 기획한 것이다라는 충격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론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이전에 사실 오늘 흐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중앙일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해서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이죠. 최순실 씨가 바로 출두를 하면서 고함을 친 사례가 있었죠. 그것은 아마도 특검의 수사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려는 여론전, 이것의 일환이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기자와 함께,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보수 성향의 신문의 주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여기와 인터뷰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이제 공개된다는 얘기고, 동시에 또 한 가지 들어온 내용은 대통령 측,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법적 대리인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문자로 예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내일 오전 11시에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두가 대통령 진영의 사람들이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 맞은편 축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내놓은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백종원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정리해 드리느라고 좀 숨이 찹니다, 사실 오늘 상황은. 네. 오늘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탄핵 결정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으면서 강조한 것이 본인을 포함한 재판관 2명의 이딴 퇴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1명은 단순히 9명 중 1명이 아니고 9분의 1이 아니고 아니라는 게 강조점입니다. 예. 9명이 이른바 완전체로서 치열한 재판관 회의를 열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신의 퇴임으로 8명으로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 되는 것인데 7명은 정말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 경우에 단순한 재판관 공백의 의미를 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7명은 심판을 이어가고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른바 정적수 기준에 딱 걸리는 마지노선입니다. 예. 만약 재판관 7명 중에 1명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퇴할 경우에 6명이 되는 순간 탄핵 심판 시계도 정지가 됩니다. 예. 극단적인 경우지만 7인 체제에서 재판을 하다가 판단 자체를 재판관 1명이 거부하게 되면 역시 6명이 되고 심판은 진행을 못하게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랄까요, 그 대통령 측이 이렇게 지연 작전으로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얘기로 분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정미 재판관이 3월에 퇴임하면 추가 재판관을 임명해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놓고 있네요. 예, 대통령 측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는 어렵지만 추가로 공석이 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는 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고 탄핵 심판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월 13일이 지나도 7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이정미 재판관이 될 때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예, 예. 물론 권한 대행으로 있는 황교안 총리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더 많으니까요.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후임을 임명한다 해도 2달은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는 방금 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는 박 소장 말이 맞아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의 하나인데 박 소장이 3월 13일 이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 탄핵 결정이 날까요? 3월 9일? 예, 3월 초면 일단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3월 둘째 주, 그러니까 3월 6일에서 10일 사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헌재가 신속심리와 함께 공정성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한, 그러니까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직전 주인 그 3월 6일에서 1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날짜인 바로 전주, 그 전주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어저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3월 9일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짚어본 것처럼 3월 초에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에 차기 대선 날짜 윤곽이 그려지게 되는데, 물론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지금으로서는 3월 초쯤 결론이 나온다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헌재가 만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대선이 언제 치러지게 되는 겁니까? 딱 2달 뒤에 아니면 그보다 전에? 네, 일단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예. 앞서 탄핵 심판 결론으로 3월 초, 그중에서도 6일에서 10일 사이가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경우에 이 5월 중순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이 통상 선거를 수요일에 치르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 가능한 가장 늦은 날짜가 5월 3일쯤이 됩니다. 예. 하지만 5월 3일은 이 석가탄신일로 휴일인데다가 이후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서 이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이때를 대선일로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60일 이후는 안 되는 것이고 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자면 5월 초는 곤란하고 4월 말까지 앞당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주 전인 4월 26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요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 이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처럼 거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꼭 수요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에 이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날짜를 정해 공고하게 됩니다. 예. 4월 말이 유력하다고 본다면 이제 사실 뭐 불과 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고요. 각종 선거 일정도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예비후보 등록은 이번처럼 이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정이 나는 당일부터 가능하고요. 예. 이 본후보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간 할 수 있습니다. 이 4월 26일을 앞서 말씀드린 이 날짜를 유력일로 상정을 해서 예로 들어보면 2일과 3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예.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 전일까지 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4일부터 25일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각 당이 이제 4월 초까지는 경선을 마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네, 2012년 이 18대 대선 때의 경우에는 12월 19일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예. 새누리당은 이날로부터 약 넉 달 전인 8월 20일에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요. 민주당도 다음 달인 9월 16일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대선 4개월 전까지 후보를 뽑아야 하는 등 각 당의 당원 당규를 따랐던 건데요. 예. 그런데 현재는 이 같은 규정이 다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당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조기 대선에 따른 경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지금 뭐 비상 상황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지금 아주 부인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시간표를 볼 때 그 출마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까? 네, 어제 팩트체크에서도 짚었지만 이 보궐선거의 경우에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전 30일까지입니다. 예. 따라서 4월 말로 선거일을 놓고 보면 황 대행이 3월 말까지 사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벌써부터 이 대선 전국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선 관리를 해야 할 권한 대행이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는 건 여러 가지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자, 버티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것은 박 대통령 측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공모 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 특검에 강제 소환됐습니다. 최 씨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한다, 억울하다면서 되레 고함을 쳤는데요. 지금까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이기도 하죠. 자, 이 소식은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전 11시 16분 최순실 씨를 태운 호송차가 특검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몇 걸음을 뗀 뒤 이내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죄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특검 수사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운동의 힘을 발휘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까지 최 씨의 고함은 30초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송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모습과 딴판이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처음 출석할 때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첫 특검 조사 당시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취재진에게 고함을 지른 뒤 조사실에 들어가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가 출두 장면이 생중계되는 상황을 감안해 무죄 주장을 외치며 대통령 지지자 등에게 여론전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자, 최순실 씨는 그렇다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건지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아직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최순실 씨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변호사 면담과 점심 식사 등을 하느라 제대로 된 조사는 오후 2시쯤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자,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가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들어서면서 계속 고함을 쳤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현재 조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최 씨는 막상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얌전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오늘 오전에 특검을 상대로 정말 어떤 불만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 의도된 메시지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오늘 최 씨가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발언한 장면을 보면요. 마치 어떤 집회나 또 연단에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듯한 모습인데요. 당시 생중계를 보던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과 대통령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검도 물론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특히 이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경제적 공동체 혐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과의 경제적 공동체를 부인하는 듯한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서 준비된 진술로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뇌물죄 등에서 공범이라는 정황이 어느 정도 뚜렷해지는 것을 의식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강조해 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박 대통령도 일반 보수 매체 주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라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최 씨 역시 오늘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까요? 네, 대통령과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누군가 꾸민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친박단체들은 이를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최 씨가 동정 여론을 호소하고 또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한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대개 이제 설이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정치권이 상당 부분 선전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 대통령의 한 인터넷 방송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또 최 씨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데 근데 사실 특검이 수사하는 최 씨의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은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특검팀은 최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 씨가 이화여대 관계자들을 압박해서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과 또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인데요. 만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게 되면 별건 수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뇌물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체포영장이나 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할 방침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이 대통령과 최 씨의 혐의 부인이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예고를 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증거인멸 정황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이 검찰 수사 당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삼성그룹 임원들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또 김신 삼성물산 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중 사장은 최순실 씨 측 수백억대 지원을 주도한 미래전략실에서 전략 1팀장을 맡고 있고요. 김신 사장은 제일모직과 또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예, 특검 사무실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가 포스코 임원 인사에도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 씨가 포스코 임원 300여 명의 사생활이 담긴 사찰 문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른바 포스코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측근 김모 씨가 포스코 임원이 된 건 지난 2014년 초입니다. 최순실 조카인 씨가 저한테 이력서를 내달라고 했고요. 조원동 경제수석이라고 얘기가 김 씨가 최순실 씨로부터 포스코 인사 명단을 전달받은 건 이듬해인 2015년 6월부터입니다. 임원들 명단 및 사장들 명단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이분들이 전 회장인 정준영 회장 측근들이냐, MB 쪽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냐 저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명단에 오른 임원들의 성향을 확인해 최 씨에게 보고했고 다음 임원 인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회사를 떠나거나 계열사로 좌천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이른바 포스코 살생부를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최 씨가 포스코 임원 300여 명에 대한 사찰 문건을 가지고 다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인사 카드, 그다음에 출신 학교, 가족관계, 그다음에 여자 문제, 뭐 폭행 문제, 뭐 기타 등의 개인적인 비리 문제, 뭐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최 씨가 사찰 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 대상 임원 명단을 만들어 전달하면 김 씨는 이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 잘하느냐 뭐 그런 건 전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 전 회장 최측근 사장님 같으면 문재인과 교류 뭐 어쩌고 저쩌고. 사찰 문건에 나온 일부 임원들의 개인 비위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그대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적인 뭐 비위나 정치적인 성향 뭐 기타 등의 것들을 뭐 포스코에서 작성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정수석실 아니면 뭐 국정원에서 그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특검은 최 씨가 권오준 회장이 취임했던 2014년 3월부터 포스코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현직 임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권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권 회장은 이사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앞서 특검에서 유진영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주도했고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유 전 장관의 작심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로의 화살은 김 전 실장을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탄핵심판 변론 증언대에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 입성 이후 대한민국이 공안 통치 사회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응징과 불이익을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문화예술인들을 억압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처음 본 시점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에는 반대 세력 응징은 주로 구두로 지시가 왔는데 6월에 처음 문서로 된 명단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도해서 만든 이 문건에 수십 명의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누군가의 자필로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유 전 장관은 그해 7월 면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주목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의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도 박수부대로 동원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압박했다는 증언마저 나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자리지만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발언이 끝날 때마다 방청석에선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청객 가운데 80여 명은 자유총연맹이 동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설 일주일 전인 10월 21일 허연준 행정관은 연맹 전 고위 관계자 김모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국회 본회의장이란 장소를 명시하고 방청자 주민번호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김 씨는 조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합니다. 허 행정관은 한 번 더 인적 사항을 독촉하기도 합니다.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박 대통령 연설에 박수 부대로 동원한 겁니다. 전화상으로 갖고 정리해서 보내주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그쪽에다가 통보해 주는 거죠. 입장할 때 프리패스죠. 이런 관제 동원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청와대로 직접 불러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두세 차례 더 들어갔었으니까요. 30, 40분? 지역 돌아가는 이제 이런 행사 관련돼서 분위기 어떻고 이런 걸 뭐 다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JTBC 이선아입니다. 청와대가 보수단체 또는 친박단체들을 뒤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론 돈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단체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경련의 기업 모금을 지시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을 삼성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관제 데모를 기획하고 전경련이 기업 돈을 끌어오면 10여 개 단체가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전경련 측에 자칭 보수단체와 친박단체 10여 곳의 지원을 요구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삼성이 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검팀 등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로부터 10여 개 친정부 단체 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대기업들을 상대로 별도 모금을 했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 모금의 대부분이 삼성에서 나온 돈이라는 취지로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친정부 단체 지원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같은 구조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이 돈을 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지난 2015년에만 친정부 또는 친박 단체들에 30억 원이 넘는 기업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 돈의 대부분을 정유라 특혜성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이 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은 이미 청와대와 정경유착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기업 돈을 끌어들여서 지원한 단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10군데가 넘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엄마 부대입니다. 이들은 요즘도 매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번 사태의 스모킹건이 된 JTBC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법적인 문제까지 감수하면서 기업 돈을 끌어다가 이들 단체를 지원해온 이유, 그것이 조금씩 의문이 풀리는 상황이죠. 이어서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친박단체 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연 집회입니다. 자칭 보수단체인 엄마 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자들은 종북 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탄핵까지 하는 것은 반드시 저 북의 지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종북 자익들이 대통령을 올라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이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지시로 전경련이 기업 돈을 거둔 뒤 이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전후회에도 전경련의 지원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엽제 전후회는 규탄 집회를 이어가며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고 세월호 7시간 조사를 반대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중앙지검 실지조사에 나선 특조위원들을 몸으로 막아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JTBC 보도로 전경련으로부터의 억대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어버이연합도 탄핵 기각과 태블릿 PC 조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기업 돈을 받은 단체들은 하나같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태블릿 PC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청와대 지시가 어느 선에서 결정됐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이렇게 청와대가 이른바 친정부 성향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계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지원을 배제하는 뭐 그런 거죠. 블랙리스트는. 근데 극우 성향의 단체, 그러니까 친정부 단체라고도 말하는데 이 단체는 반대로 자금이 지원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돈을 막아서 여론을 통제하는 거라면요. 예. 이 특정 단체 지원은 이 돈을 줘서 관제 데모 등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도록 했다. 이게 바로 특검의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역시 돈줄을 매개로 여론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이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청와대가 대기업을 청와대 돈주머니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모금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청와대가 전경련에 지시를 하면요. 전경련이 삼성 등 대기업을 몇 곳을 불러서 이 출연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전경련에 있는 돈으로도 충당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후에 대기업이 돈을 주면 전경련이 다시 이 특정 단체들의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10여 곳에 각각 이 수억 원씩 나눠줬는데 2015년 한 해에만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전경련은 쉽게 말하면 모금책을 맡은 단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비단 그것이 그 전경련만의 잘못이냐? 예. 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내고 기업들도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 특정 단체가 하는 여론전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요. 예. 세월호 특별법 반대 집회를 했고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 이런 주장을 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지지를 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저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겠지만 자금의 상당 부분은 삼성이 냈다. 이렇게 지금 특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엄마부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는 이런 집회도 열었습니다. 예. 엄마 부대는 뭐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단체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 대표는 이 촛불 집회에 나온 여고생의 이 뺨을 때려서 연행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태블릿 PC 조작서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고 이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태블릿 PC나 탄핵 부분은 친정부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태블릿 PC 조작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예. 설명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같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집회를 했다는 건데 그 단체 지원에 청와대가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관제 데모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의 지시로 대기업을 따로 불러서 돈을 모금했다. 이렇게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청와대가 기획을 하고 전경련과 대기업이 돈을 대면 이 지원받은 단체들이 이 정부에 유리한 혹은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는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청와대가 개입해서 돈을 대줬기 때문에 이것이 관제 데모였다. 이런 의혹을 받는 겁니다. 예.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존의 사례를 보면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 청와대 지시로 전경련이 나서서 대기업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죠. 검찰 수사 단계에서요. 예. 근데 이번에는 보면 역시 청와대가 나섰고 전경련이 움직여서 대기업이 돈을 냈습니다. 구조면 재단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재단에 직접 냈지만 이 부분은 전경련이 받아서 돈을 줬다. 이 차이만 있을 뿐 역시 이 돈을 강제로 모금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예. 이 말씀하셨지만 탄핵 심판은 박 대통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단체 지원이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특검은 이 지원이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넘어서 과연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박 대통령 관여 여부가 드러난다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잠시 박 대통령의 인터넷 인터뷰 소식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치부 남궁욱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기자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당초 8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혹시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까? 예, 당초 예고보다 30분이 지나서 조금 전인 8시 30분부터는 방송이 시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여태까지 나왔습니까? 일단 박 대통령은 향정신성 약품이나 굿 이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언급을 했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생각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의혹이나 굿 의혹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내용 같은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또 최순실과의 소통에 대해서 비서관을 통해서 주로 했다라면서 직접 통화 사실을 부인을 했고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구속까지 하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과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블랙리스트가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인터뷰를 진행한 정규재 TV, 그러니까 이 정규재 주필은 TV는 어떤 매체이고 이 주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대표적인 보수 농객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런 정주필이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정규재 TV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인 셈입니다. 정주필은 이 방송을 통해서 탄핵 정국 내내 박 대통령 측을 대변하는 주장을 많이 펴왔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상파 방송 토론회까지 진출을 해서 태블릿 PC와 관련해서까지 또다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런 정 씨가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하게 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고 알려졌습니까? 자세한 내막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정 씨는 예고편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단이 정규재 TV에 한번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다고만 밝혔습니다. 예. 그럼 다분히 이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법률적 검토를 마쳐서 친박 매체를 골라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군요.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국회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하죠. 민주당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엔 친박 민심을 자극하겠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인터뷰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로서 가장 우려되는 건 박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법률 대리인단이 일괄 사퇴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이 3월 이후로까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총 공세로 나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 오늘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오전에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 인터뷰가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흔히 하는 얘기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대해서 맞불 식으로 대통령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둔 전형적인 여론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2부에서 마저 좀 연결해서 또 나온 내용들이 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욱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뛰는 대선 주자들 발걸음은 갈수록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의외로 상승세입니다. 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은 1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4.8%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데일리한 조사 결과인데 그 다음은 반기문 전 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만 놓고 보면 반 전 총장은 10%대 중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지난주보다 2.3%포인트가 오르며 7%를 기록해 이 시장과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황 대행은 반 전 총장 대신 3자 구도 시 여권 후보로 대입됐을 때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앞서면서 반 전 총장과 비슷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황 대행은 문화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7.9%를 기록해 역시 3위인 이 시장과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는 물론이고
이재명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의 다른 후보들과 양자 대결에서도 지지율이 뒤지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두 여론조사 결과로 여권이 술렁이기 시작한 가운데 황대행은 쪽방촌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대선 주자용 행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런 심상치 않은 지지율 변화를 의식한 걸까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반기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각을 세웠습니다. 안지형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우선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말을 바꾸는 건 문제라며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온 모습보다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도 문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 그런다면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패권입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와 지지율이 벌어지는 건 여권에 대한 반감 때문이지 개인적 이유는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지지율로 말하면은 작년 이 최순실 게이트 나기 전까지는 제가 많은 경우에 제가 앞서 있었습니다. 날선 공격에 문 전 대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뭔가 안보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면 발전이 없는 거죠. 한편 반 전 총장은 미국 검찰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과 조카 연루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조선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올해 정규직 직원을 14,000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감축 인원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죠. 정작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업종은 몇 년째 경기 침체가 심각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입니다. 핵심은 조선업의 인력 감축입니다. 지난해 조선 빅3는 희망퇴직 등을 통해 정규직을 7,000명 줄인 데 이어 올해는 그 2배인 14,000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직원은 2만 명 이상이 실직하게 될 거라는 게 조선업계의 관측입니다. 대량 실직 사태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정부는 단기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과거 대책을 재탕하는 데 급급합니다. 해운업의 경우 현대상선 같은 국내 해운사의 선박인수 등에 총 6조 5천억 원의 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업은 공급 과잉 품목과 설비를 줄이고 석유화학은 전기차 소재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등 자국 전통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에서 정작 이에 대한 대처법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삼성 서울병원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데다가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죠. 1년 반 동안 징계를 망설이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뒤늦게 영업정지 15일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800만 원을 더 내면 영업정지도 피할 수가 있다는군요. 구혜진 기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료법과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의 15일 영업정지는 큰 타격이지만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의료법상 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도 관대합니다. 연간 총 수입액이 90억 원 이상인 병원은 영업정지 하루당 과징금 53만 7,500원으로 환산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 의료 수입액은 9,600억 원대로 기준의 100배가 넘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806만 2,500원만 내면 영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 권익단체들은 위법 행위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도록 한 법조항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대리수술이나 주사기 재사용 같은 심각한 의료 범죄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목숨과 관련된 의료법의 처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6만여 개의 객실을 가진 일본의 한 호텔 체인이 위안부는 매춘부고 난징 대학살은 없다고 부정하는 책들을 객실에 배치해서 분노를 사고 있죠. 이 호텔은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의 숙소이기도 해서 한중일 세 나라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일본 전역과 북미 지역에 객실을 보유한 아파호텔입니다. 최고 경영자 모토야가 쓴 극우 성향의 책들을 방마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고급 매춘부였다며 가해 역사를 왜곡합니다. 일본군이 중국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난징 대학살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에선 정부까지 나서서 이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中国愿与日方友好交流，但是绝不会允许歪曲历史、伤害中国人民感情的公然挑衅行为。 다음 달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 100여 명도 이 아파 호텔 현지 체인점에 숙박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이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냈으며 문제의 책을 치우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 기간 중 삿포로 지역 호텔에 한정한 잠정 조치로 불씨는 여전합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네, 사흘 뒤면 설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맞는 첫 명절이죠. 택배 물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는데 눈 쌓인 길을 바쁘게 달려야 할 택배 기사들은 비상입니다. 밀착 카메라가 우체국 집배원의 하루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오전 6시 20분, 우체국에 대형 수화물 트럭이 들어옵니다. 행여나 쓰러질까 키보다 높게 쌓인 택배 상자를 세 사람이 조심스레 옮깁니다. 수원 우편 집중국에서 온 차량입니다. 이 트럭 안에 든 택배 물량만 11톤에 달합니다. 설을 앞두고 이런 차량이 하루에만 4-5대가량 우체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는 분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소지에 따라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하루 이곳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배달할 택배 물량인데요. 특히 설 선물이 눈에 띕니다. 이쪽을 보면 식용유와 통조림 같은 선물 세트도 있고요. 이 옆에는 지역 특산품인 굴비도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조금 되는 10kg짜리 사과 박스도 있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차에 실어야 할 사과 상자를 오토바이로 배달합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데 예상과 달리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13% 늘었습니다. 값비싼 선물은 줄고 과일이나 생필품 등 5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가 대부분입니다. 오전 10시 20분, 서둘러 우체국을 나서려는 집배원의 발걸음을 한파가 붙잡습니다. 시동이 잘 안 걸리나 봐요. 네, 추워갖고 잘 안 걸려요. 추울 때는 5분 정도 도로 곳곳엔 얼마 전 내린 눈이 쌓여 있고 빙판길로 변해 아슬아슬한 구간도 여럿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은 넘어지죠. 이게 정말 천천히 다녀야죠. 이제 자주 다니는 동네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여기가 어디가 음지고 양지를 아니까 그쪽에서 정말 천천히 다니죠. 하루 이동 거리는 68km. 방문하는 가구만 200여 곳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우체국에서 배달 구역까지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한 은행입니다. 이쪽 구석을 보면 택배가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륜차 짐칸에 쌓을 수 있는 택배 물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 잠시 보관 중입니다. 이쪽을 보면 이렇게 물건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경고장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객이 부재 중이면 확인 전화를 하거나 다시 방문을 해야 해 배달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됩니다. 어디에 맡겨달라, 그러니까 부재시 그런 메시지만 남겨주셔도 저희 우체국 집배원들이 일하는데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도중에도 끊임없이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네, 화성영남 우체국입니다.
최근엔 동료 집배원의 돌연사와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 잇따라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2년 전부터 재개된 주 6일제로 업무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과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취재 중 인터뷰에 응한 집배원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막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는 거세요? 녹음하고 계세요? 저희 질문 적고 계시는 거세요? 방송을 통해가지고 국민한테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혹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집배원의 하루 일과는 해가 지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한파를 뚫고 설 소식을 전달하러 온 이들, 혹여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희입니다. 특검이 아닙니다. 아내가 강요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억울해.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미켈란젤로의 작품 반항하는 노예입니다. 때는 1983년 당시 30을 갓 넘긴 청년은 작품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뭐라 이름하기 어려운 광풍이 소용돌이쳐서 도무지 진정할 줄을 모른다. 노예는 나의 형인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청년의 이름은 서경식, 그의 두 형인 서승과 서준식은 1971년 제1교포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서 12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차가운 독방에 갇혀있는 형들의 모습과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 반항하는 노예가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을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조작 사건들은 그 이후로도 독재의 통치 수단으로 악용돼서 수도 없이 되풀이됐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아니 누군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말하는 그때의 가해자들. 그 중에 한 명은 1975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에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총지휘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의 으슥한 굴곡마다 빠짐없이 이름을 올려왔던 사람. 법의 지배자라는 오랜 명성답게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이번만큼은 단단하고 촘촘하게 짜인 그물망 앞에서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공교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권위주의 정권이 오랜 세월 가둬두었던 그 반항하는 노예들이 남겨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서준식 씨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복을 입은 채로 조사를 받고 난방이 가능한 구치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서 구치소로 들어올 사람들이 누구이든 심지어 가해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공작정치의 피해자들이 보여준 품격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의 설계자이며 법의 지배자라 불린 누군가는, 그리고 이제와 난데없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린 그 누군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법을 초월한 인간의 품격. 포기하지 않고 반항하는 노예들이 만들어낸, 법 따윈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깐 좀 예고를 미리 좀 해드리자면, 오늘 일부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터넷 매체와 갑작스런 이른바 이제 돌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부에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 모든 사태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인 산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결국 본인의 혐의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설 연휴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인터뷰가 아니냐라는 분석은 뭐 당연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다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잠시 후에 이 발언의 배경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마도 박 대통령이 오늘 이런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발언, 소장의 발언, 즉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발언,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일종의 맞불 인터뷰가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헌재 움직임을 백종훈 기자와 함께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박한철 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3월 13일 이전을 말한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이 3월 13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자신도 1월 말이면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에 퇴임을 하면 7명만 남게 되는데, 이거는 헌재의 어떤 그 탄핵 결정의 그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7명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이어가기 위한 정족수 기준에 딱 걸리는 마지노선입니다. 보통 재판관 7명 중에 1명이 혹시 사고를 당하거나 유고가 될 경우에는 6명이 되고, 그러면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시계가 정지가 되게 됩니다. 예. 뭐 극단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재판관 1명이 어떤 이유로든 판단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역시 6명이 돼서 심판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 소장이 그래서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서 이게 결과에 어떤 그 큰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그런데 뭐라고 반론을 했냐면, 이정미 재판관이 3월에 퇴임을 하면 추가 재판관을 영입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3월 13일 이후에도 7인 체제가 안 될 수 있다, 8인 체제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간과할 수 없는 것이 6년 전입니다. 2011년 이정미 재판관이 임명이 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 지연작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3월 13일 이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가? 그건 어저께 그 권성도 법사위원장은 3월 9일, 대개 목요일에 결정을 내리니까 그 전에 목요일이 3월 9일이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일단 남은 변론기를 좀 살펴보면 2월 9일까지 예정된 1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이 그때쯤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내지는 2번 정도 하고 나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되면 결정문 작성에 보통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3월 초에 결론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날짜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3월 13일 월요일인데요. 그 전주인 3월 9일 정도 예상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권성동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또 오늘 바로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부 그냥 사퇴해버리면 그동안의 저 과정을 문제 삼아서 사퇴해버리면 또 시간이 늘어지게 되고 그 경우에는 3월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 바가 있는데 과연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것이냐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예, 현 정부의 여론 장악 문제. 이것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지원 배제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는 전경련 등을 통해서 대기업 돈을 끌어모아 지원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죠. 이것은 헌법 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진단은 이미 어저께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내놓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가겠습니다. 결국 정부의 무기는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국민 세금을 특정 단체에 지원하지 않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드러난 건 친정부 단체는 지원을 해서 이 대기업 돈을 끌어모아서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하면 돈줄을 끊고 정부에 동조하는 단체는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진술에서 나왔던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특검에서 이 청와대의 지시로 대기업 몇 곳을 불러 지원금을 모았다. 그중에서 삼성이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은 단체가 10군데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금액도 3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예. 앞서 한참 전에 드러난 어버이연합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도했던 엄마부대 그리고 고엽제 전후에도 포함된 것으로 특검은 파악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0곳을 훌쩍 넘고요. 다음엔요. 2015년 한 해에만 30억 원 넘는 대기업 돈이 이들 단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특검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엄마부대면 탄핵 반대 집회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예.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저도 들어오기 전에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돌발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일부 보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촛불 시위 2배도 넘을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들었다. 그분들이 왜 저렇게 춥고 그런데 계속 많이 나오시게 됐는가.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전경련을 통해서 대기업 돈을 받았다는 엄마부대입니다. 예. 이 청와대 지시로 전경련을 통해서 이 대기업의 돈을 받았는데 이 단체는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조작서를 제기하고 있고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집행위원으로 이 단체의 대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 촛불 집회 2배 넘는다. 이거는 그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의 주장일 뿐이죠. 같은 주장이죠. 예.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요. 예, 말씀드리면 세월호 특별법 규탄하는 집회했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국정교과서는 지지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또 역시 지원금을 받은 고엽제 전후의 경우에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저지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이런 활동들입니다. 예, 이게 이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사례로 보면 앞서 검찰에서 수사했던 재단 모금과 유사한 구조인데요. 그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서 이 대기업에게 의무에 없는 이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친정부 단체 지원 역시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서 대기업의 돈을 끌어모았다는 같은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이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면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현재 특검은 이 특정 단체 지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나 또 보고를 했나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탄핵 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재단 모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헌법 중에서 기업재산권 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등을 위배한 사례로 소추안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되면 같은 헌법 위배 사항으로 묶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이른바 돌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 공개가 이제 다 됐는데요. 검찰과 특검 그리고 대통령 본인의 핵심 참모들이 인정한 내용까지도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 인터뷰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인터뷰에서 모든 의혹과 혐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가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하고 관리해온 일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사태가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사태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 모든 일련의 일이 특정 세력이 자신을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기획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의 진상을 처음 알리자 바로 다음 날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터뷰에서는 사과 자체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내놨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패러디 그림 논란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죄의식 없이 넘었다고 말하고 유진용 장관의 오늘 발언에 대해선 장관 재직할 때의 말과 퇴임 뒤의 말이 달라진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부 단체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촛불 집회보다 2배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들었다며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윤서령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령 기자,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한 이유, 이건 뭐 다른 그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인터넷 매체와 한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네, 우선 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달라라는 발언을 한 것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발언과 무관하지 않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심판 과정을 최대한 시간을 끌기를 원했었는데요. 이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갑자기 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일부에서는 설 연휴 직후에 지난번같이 기자간담회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준비가 일부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앞당긴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형식을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한 인터넷 매체와 갑자기 인터뷰하는 것으로 네. 바꿔서 급하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희가 이 뉴스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헌법재판소장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개 이제 설 연휴가 되면 모두들 고향으로 들어가서 이른바 밥상머리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의도, 이건 뭐 당연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핵심 내용만 좀 짚어보죠.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나름대로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예. 우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1월 1일 기자간담회 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예. 블랙리스트 폭로를 최근에 했던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는 재직할 때 말과 퇴임 후의 말이 달라졌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요. 예. 조윤선 전 장관이 최근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하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과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예. 또 퇴임한 후의 말이 예. 달라지는 거 예. 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일단 듣죠. 네, 이건 유진용 전 장관이 뭐 오늘까지도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가지 폭로 내용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네. 그 장관 재직 때하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이 다르냐에 대해서는 유진용 전 장관이 또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알아왔고 또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이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줄 몰랐다. 사익 추구는 몰랐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나의 불찰이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말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오늘 또 구판을 뭐 벌렸다 안 벌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주장은 사실 이건 그냥 시중에서 도는 얘기지 이걸 누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는 없는데 이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네, 오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 구판 또 밀회 얘기를 꺼낸 건데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줄곧 해왔던 부분입니다. 예. 이 대국민 담화 때부터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언론의 의혹 보도를 싸잡아서 이 같은 이 구판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밀회에 예. 대한 의혹이랑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근거 없는 얘기로 몰기 위해서 이런 예.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그러니까 나옵니다. 탄핵과 관련된 얘기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낸다는 것은 뭐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의 것을 끌어들여서 그 본질적인 문제까지 흐리려 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군요. 특검 수사 내용을 희한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와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은 엮고 있고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니 특검에서도 철회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예.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완전히 삼성에 관련된 일은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비슷한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현재 이 탄핵 정국을 자신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예. 여성 대통령에 대한 관심,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이 잠재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성이 아니면 그런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여성 비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젠더 문제를 꺼내는 상황인데 어쩌면 이제 동정론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처음 기자회견에서는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문건이 유출이 됐고 최순실 씨 도움받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됐다. 또 잘못됐던 것 같다라고 했지만 예. 지금 와서 밝혀지는 이야기로는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건데요. 예. 뭐 검찰과 특검 또 법원에서 이미 이 조작된 게 아니다라고 결론이 내린 사항인데 예. 또다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한 얘기인지 아니면 질문자인 정규재 주필이 질문에서 넣어서 한 얘기인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사전에 받은 내용으로는 그것이 정규재 주필의 질문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이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뭐 얼핏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는 것이니까 윤선영 기자가 마저 확인해서 나중에 좀 말씀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내나 이제 같은 톤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결국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이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특검은 이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중인 내용을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사실상 부인을 한 건데요. 대통령 측은 검찰은 불신한다면서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 수사 내용에도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사실 지금 대통령이 명백한 피의자 신분인데요. 그 내용이 또 탄핵에도 큰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건 어차피 이제 여론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게 분석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이런 주장이 얼마나 그렇다면 여론전으로서 유효한 것이냐, 즉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 법리를 따진다기보다는 이 대통령이 장외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가장 최근 여론조사인 1월 18일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78.9%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펴서라도 여론을 돌리겠다라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 80% 가까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여론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일단 최대한 지지층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예.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근에 일부 친박단체들의 움직임도 역시 뭐 무관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일 매주 이렇게 나와서 벌이고 있는 이런 그 데모 집회라는 것이
결국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낳고 있는데 박 대통령 측이 바로 그 친박단체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에 나오면서 억울하다, 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경제 공동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 사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요. 이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작심한 듯 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헌재에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총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 탄핵 심판은 사실상 중단이 되거나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내일 오전 11시에 이 강압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대통령 측이 현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일에도 아무튼 기습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설 지나서 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 지나는 후에 또 합니까? 아마 설 지나서는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또 검토를 또 하겠죠. 예. 일단 1월 1일에 이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이 점심을 먹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공지가 됐었습니다. 예.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좀 짚어보면요. 15분 뒤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기습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거를 응해야 하느냐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 혹은 이 방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느냐 논의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폈었고요. 그날 발언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이 거짓 해명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저희 JTBC 같은 경우도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다시 박 대통령이 비슷한 형식의 기자간담회 혹은 기자회견을 한다면 참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예. 일부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이 한 매체만 골라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비하인드 뉴스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뉴스가 넘쳤습니다. 키워드 몇 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3개 개입니까? 준비했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건 정치 행보가 아니다. 자, 황교안 대행의 대선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 측에서는 정책 민생 행보를 정치적인 행보라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근데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스스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지를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요, 이렇게 언론들을 보시면 일정만 보면 대선 후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총리 일정보다도 많게는 하루에 5개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정작 총리실에서는 조금 일정이 늘었을 뿐 대체로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유명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죠.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놔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당황스러움을 증폭시키는 이런 작품인데 예. 자, 황 대행의 행보도 이와 비슷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각종 이런 행보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정치 행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볼 때는 당황스러움이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문제는 일정이 점점 많아지고 주목도도 높아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훈련소에 방문해서 이렇게 장병들 격려하고 건빵도 맛봤죠. 맛이 어떤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의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희 JTBC의 단독 취재인데요. 아, 이건 뭐 옛날이랑 똑같네. 그건 어저께 전해드린 거고 또 딴 내용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원래 어제 훈련병들이 실내체육관에서 훈련병 수료식을 열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연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1월달 동절기라서 실내체육관에서 훈련병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어제 황교안 대행이 오후 3시에 방문하게 해서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 미리 장소를 비웠다는 게 육군 측의 설명입니다. 또 그 경호와 의전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어제 논산의 기온은 영하 최저 13.8도였습니다. 아,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예,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서 뭐 경호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 거야 뭐 그렇다 쳐도 본인도 그렇게 원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추운 밖에서 떨었을 훈련병, 또 부모들 어떤 생각을 했을지 뭐 충분히 상상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국방부에서 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자, 경호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부모님들과 훈련병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전한다고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아주머니의 일갈.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한 분씩 다 들어봤을 텐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최순실 씨. 저 알려졌죠? 저 특검 건물이 들어가 있는 청소 노동자 임모 씨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조용히 들어갈 것이지 소리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싫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흔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이다였다 이런 평도 물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오세훈의 이중 동작. 오세훈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반기문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당의 이해훈 최고위원이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허용한다면 올바른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고사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물론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훈 최고위원은 구멍가게도 상도위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더니 오세훈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느 게 당에 도움이 될지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 결국에 때에 따라서는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해훈 의원은 요즘 안팎으로 쓴소리를 잘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영상 4도로 추위는 많이 풀리겠지만 중부지방에 저녁부터 비가 오고 모레 새벽엔 눈으로 바뀌어서 귀성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JTBC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know it's kinda late. I hope I didn't wake you, but what I've gotta say can't wait. I know you'd understand. Every time I tried to tell you, the words just came out wrong. So I have to say